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잘못을 어느 정도까지 품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결혼하고 한동안 그 물음은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상하게 처갓집 식구들은 제가 가면 각자 반갑게 반겨주긴 했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만 하면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제 아내 역시 처갓집에만 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듯 가끔씩 낯선 모습을 보였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혼 후 처갓집에 처음 갔던 날도 참 이상했네요. 살인자의 집안에 겁도 없이 함부로 장가를 왔다면서 옆집 이웃인 백발의 할머니가 제게 호통을 쳤기 때문입니다. 할머님은 장모님의 오빠 되는 분이 장인 어른 때문에 죽었다며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인 제가 멍청하기 그지없다 말하더군요. 아내와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할머님의 치매라 그렇다고 했지만 그땐 어쩐지 아니라는 말도 안 하고 모두가 당황하며 둘러대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장인어른께서 그런 충격적인 잘못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장인어른은 전혀 그런 큰 잘못을 할 분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소문이라는 건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오랫동안 한 지붕 아래 장인어른과 함께했던 처갓집 식구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장인어른의 비밀을 알게 된 날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30대가 될 때까지 토요일 새벽이면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습니다. 제가 독립하지 않고 쭉 본가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자의 오래된 습관 같은 거였어요. 몇 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 중 유일하게 저 혼자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 치를 때 역시 전혀 슬프지 않아서 스스로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저 사람들도 많고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토요일이 되자 저는 마치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펑펑 울었죠. 아마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네요. 그리고 하필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전 주에 제가 목욕탕을 가지 못했거든요. 서가 일어나. 목욕탕 가야지. 아버지. 나 어제 회식하고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목욕탕은 오후에 가요. 새벽 일찍 가야 첫물에 목욕하고 좋지. 그럼 오늘은 아버지 먼저 다녀오세요. 너 장가 가면 앞으로 나 혼자 목욕 다녀야 할 텐데 벌써부터 섭섭하게 이러기냐? 아빠, 아들이 30년 넘게 같이 목욕탕 가줬으니까 오늘은 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 어제 회식도 하고 요새 결혼 준비다 보다 진짜 피곤해서 그래요. 이놈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너 이제 결혼해서 나가면 이 녀석아 같이 목욕할 기회도 없어. 가면 되죠. 기회가 왜 없어요. 나 더 잘 거니까 깨우지 마세요. 저는 그날이 정말 아버지와 함께 할 마지막 기회인지 몰랐고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목욕탕을 갔을 것 같아요. 그날 씁쓸한 표정을 짓던 아버지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저는 차마 목욕탕을 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친구는 찜질방이라도 가자며 저를 꺼내려고 했지만 저는 주말이면 언제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제 방을 동굴 삼아 은신해 있었죠. 씁쓸하지만 어찌 보면 소중한 추억이 트라우마가 돼버린 셈이었죠.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결혼하고도 한동안 토요일은 제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거짓말처럼 눈을 뜨면 아버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놈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랬지. 그래서 주말마다 운전을 못하는 아내는 친정을 가달라는 핑계로 저를 바깥으로 이끌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가서 잡일이나 농사를 도와드리고 일요일에 돌아오곤 했죠.
솔직히 저희 신혼집과 거리가 좀 있어서 결혼 후에 처갓집에 갈 일이 거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로 처갓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미처 몰랐던 것들이 눈에 띄더군요. 제부 덕분에 주말마다 진수성찬이야. 하여튼 고마워.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그냥 장인어른 하시는 거 좀 도운 것뿐인데요. 우리 사위 오늘도 일 많이 했어? 에구 주말마다 이렇게 땡볕 아래서 고생만 시켜서 어떡하나. 내가 자네 주려고 토종 딱 잡아왔어. 많이 먹게나.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래봤자 힘든 일은 다 장인어른이 하시고 저는 고작 소일거리 돕는걸요. 장모님. 장인어른 먼저 주세요. 저는 그 다음에 주시면 되는데. 아유, 이서방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은 마땅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자네는 하지 않아도 될 일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는 거잖아. 난 괜찮으니 자네 많이 먹게나. 장모님은 저에게는 고생했다며 친절히 닭다리를 나눠주셨지만 어쩐 일인지 장인어른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아무리 사위사랑 장모라지만 좀 불편했죠. 게다가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 백숙을 나눠주던 장모님은 딸들에게 차례로 음식을 나눠주고 국자를 요란하게 내려놓았거든요. 저는 거기서 무어라 말을 하면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장인어른은 혹시 백숙을 싫어하시는 걸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마른 반찬에만 밥을 먹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장모님이랑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싶었고요. 하지만 갈 때마다 그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저는 그게 장모님 장인어른의 부부싸움이 아니라 처갓집의 일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언제나 맛있게 차려진 메인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고 멸치볶음, 김, 일미, 콩조림과 같은 반찬으로만 식사를 하셨죠. 하지만 저 말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를 않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몇 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방관 아닌 방광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와 처형조차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으니 속이 거북했습니다. 장인어른 보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도 나서 마음이 쓰였고요. 며칠 전에 마을 경사가 있어서 동네에서 소를 잡았어. 이서방 오면 주려고 소고기 아껴놨네. 많이 있으니까 배불리 먹고 가.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인어른 많이 드세요. 제가 일부러 장인어른 숟가락에 갈비를 얹어드렸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던 처형은 순식간에 무표정이 되었고 저희 아내는 장모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고맙네. 자네 많이 먹게나. 아니 웃겨 정말. 당신은 손이 없어? 뭘 사위가 주는 걸 염치 없게 해실해실 웃으면서 받아먹고 있어? 장인어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 마냥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당혹스러웠고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장인어른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제부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 손 멀쩡하셔. 당신께서 알아서 잘 챙겨 드시니까 제부가 굳이 챙길 필요 없다고. 네? 장인어른이 알아서 잘 챙겨 드신다고요? 저는 장인어른께서 매일 고된 농사일 하시고 제대로 챙겨 드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당신은 입 뒀다가 뭐예요? 어디 당신이 직접 말해봐요. 내가 뭐 반찬 못 먹게 구박했어요? 왜 밥상머리에서 유난을 떨어서 이렇게 오해를 만들고 식구들을 나쁜 사람 만들어? 미안해 여보. 이서방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게나. 장인어른. 저는 언제나 아버지랑 친구처럼 지냈기에 온 식구가 장인어른을 적대시하는 그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가시에 돋친 말에도 아무 말 못하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죠. 그리고 잊고 있던 이웃집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 이제 당신 못 데려다 주겠어. 당신이 나 생각해서 주말마다
일부러 오자고 한 거 진작 알고 있었어. 나도 땀 흘리면서 일하고 나면 잡생각 다 사라져서 당신한테 고마웠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처갓집에 올 때마다 장인어른이 죄인처럼 계시는 게 이해가 안 가. 장인어른은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는 식구들도 이제 좀 무서워. 여보, 당신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뭐? 아니 당신은 저 상황이 안 불편해? 나만 불편한 거야?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장인어른이 바람이라도 피우신 거야? 그게 아님 식구들이 다 왜 그러는 건데. 다들 장인어른한테만 냉랭하니까 진짜 저번에 옆집 할머님 말씀이 꼭 사실 같잖아. 차라리 아빠가 바람이라도 피운 거면 마음껏 미워했겠지. 뭐? 내가 쉽게 아빠 편 못 드는 이유가 있어. 아빠 두둔하면 결국엔 아빠가 더 외로워지더라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었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인데 같은 식구인데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는 건 좀 아니잖아. 여보, 그건 정말 오해야. 엄마가 아빠한테 좀 차갑게 굴기는 하지만 아빠 식사하시는 것 가지고 못 먹게 하거나 구박하시는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식사 문제로 엄마가 마음고생했었지. 아내의 말은 온통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장을 들으니 어쩐지 모두의 입장이 조금씩은 이해가 가더군요. 시간이 흘렀어도 아내의 기억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이 마을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오네. 그래도 여보, 농사만 하던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아무리 당신 친구 공장이라지만 섣불리 당신이 나서서 사람들 추천하지 말아요. 나중에 뭔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곤란해질 수도 있고. 솔직히 난 이런 변화 불안해요. 바로 장인어른의 오래된 벗이 마을을 떠났다가 성공해서 공장을 지으러 고향에 돌아온 곳이었죠. 장인어른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인 공장 사장 친구를 여러모로 돕는 대신에 반장이 되어서 공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네요. 공장을 지은 사장은 분명 장인어른 친구인데 마을을 일으킨 건 꼭 장인어른인 것처럼 다들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신 저번에 기억 안 나? 마을 전체가 태풍 때문에 고생했던 거 말이야. 한 해 열심히 키운 농작물만 바라보고 허리 빠지도록 일했는데 결국 다들 배 골았잖아. 그걸 겪고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시대가 바뀌었어. 이젠 농사만 능사가 아니라고. 젊은 애들 고향 떠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아는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다들 자리 잡아야지. 나는 나누면서 살 거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랑 다 같이 행복할 거라고. 이 작은 마을 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디 우리 집 식구들만 배부르면 되겠어? 그럼 아빠, 석현이는요? 이 마을 사람은 아니지만 나랑 결혼하면 어차피 여기서 자리 잡을 텐데. 게다가 석현이 요즘 회사 분위기도 영 안 좋대요. 걱정 마라. 우리 석현이는 당연히 나랑 함께 일해야지. 역시 아빠 센스 최고야. 무조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거 알지? 석현이 이야기하니까 이력서 좀 보자고 하더라. 인제니까 금방 이야기 끝냈지. 당신 나한테는 이야기 한번 안 하고 정말? 엄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말이야, 여보, 다음 주에 처남 내려올 거야. 삼촌은 왜요? 왜긴 왜야. 같이 일하면 좋겠다 싶어서 불렀지. 어차피 너희 언니 곧 시집 가고 나면 방 하나 남잖아. 산총방 내주게끔 니네가 미리 방을 합쳐라. 알겠지? 아빠, 내가 그냥 신혼집을 빨리 알아볼게요. 야, 결혼 전 동거 어때? 언니 나가면 나야 좋지만 동거? 뭘 놀라. 이 고등학생 소녀야. 우리 자그마치 7년이야. 7년 만났으면 부부거든. 그쵸, 엄마 아빠? 허허, 아이고 곤란하긴 하다. 아빠한테는 석현이가 친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빠,
석현이는 내 신랑감이니까 뺏을 생각하지 마요. 대신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드릴게요. 이 녀석이. 그래, 기대하마. 그나저나 여보, 언제 순영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다리가 불편한데 걔가 어떻게 공장 일을 한다고요. 여보, 장애인 채용 몰라? 차별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겨. 공장에도 처남이 할 만한 안전한 일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 마. 여보, 고마워요. 난 순영이 부를 생각도 못했는데. 처남은 우리 가족 아니야? 허참, 그 사람 말 섭섭하게 하네. 아내의 삼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기에 언제나 장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씨 넓은 장인은 처갓집 식구들 말고도 온 마을 사람들을 챙기려 했죠. 뭐야, 듣다 보니 장인어른이 완전 이 마을의 영웅이었네. 영웅?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했었지.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가던 아내는 곧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더군요. 바로 그 공장에 큰 불이 나서 직원이 사망하고 장인어른은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거였습니다. 또 그 사고 이후에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자가 된 처형의 남자친구는 장인어른을 원망하며 처형에게 결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빠 손등에 흉터 봤지? 아빠는 작은 화상 입고 끝났지만 그날 당직이었던 직원 한 명은 사망했고 서너 명이 다쳤어. 그런데 화재 원인이 우리 아빠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기계를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라잖아. 몇 달을, 아니 자그마치 10년을 시달렸어. 우리 가족 고향집 말고는 어디 갈 곳은커녕 돈도 없었고 아빠는 사고 이후에 무기력해져서 엄마가 우리 자매 지키느라 고생 많이 했었지. 엄마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말이야. 정말 식구들 전부가 힘들었겠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장인어른 본인 아니셨을까? 장인어른께서 절대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잖아. 당연히 나도 아빠가 제일 힘들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 그 화재 이후로 아빠는 불 근처에는 일절 안 가셨거든. 그럼 혹시 음식도... 맞아. 뜨거운 음식도 안 드시고 고기도 아예 안 드시더라고. 화재에서 타는 냄새 맡고 트라우마가 생기신 거겠지? 응. 그래서 아빠 심리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엄마랑 언니는 자기들이 먼저 받아야 한다고 질색하면서 아빠한테 모진 말 퍼붓더라. 우리 언니는 결혼 파토나고 아예 아빠랑 일절 대화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거야. 그때부터 내가 조용히 있는 게 아빠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어. 그래도 우리 엄마 겉으로는 까칠해도 늘 아빠 먹을 밑반찬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셔. 엄마는 열심히 백숙 같은 거 해봤자 아빠는 마른 반찬 아니면 드시질 않으니까 미워했던 거지.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차별은 없었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 장모님은 나름대로 장인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죠.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안 좋은 생각만 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솔직히 식구들 먹을 반찬 매일 따로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알고 난 후 처갓집에 발길 끊지 않고 더 열심히 갔습니다. 원래 돕던 농사일도 돕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이유 없이 그냥 처갓집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일찍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함께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떠나시고 남은 가족은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 뿐이기도 했고요. 장모님 쉬세요. 오늘은 사위가 요리할게요. 무슨 사위는 귀한 손님인데. 에이, 제가 무슨 손님이에요. 솔직히 답답한 회사에 있다가 주말에 여기 내려오면 가슴이 뻥 뚫린다니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주말이 힐링하는 시간인데 저 때문에 괜히 식구들 불편할까봐 좀 걱정도 돼요. 무슨 소리. 하나도 안 불편해. 여기 우리 사위 오는 거 불편한 사람이 있어? 제부, 나 말하는 거면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다행이네요. 그럼 저 요리하게 허락해 주실 거죠, 장모님? 사실 유튜브 보고 배워서
요리랄 것도 없어요. 아유, 그럼 오늘은 우리 사위 손맛 좀 볼까나? 처갓집이 외식할 곳도 마땅치 않은 시골이고 외식을 한다고 차를 끌고 나간다 해도 흔쾌히 따라 나서지 않을 장인어른이셨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마트에서 잔뜩 장을 봐왔고 머무르는 동안 한 끼는 직접 요리해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대접했어요. 월남쌈이나 콩국수, 냉모밀 같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쉽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죠. 당연히 메뉴 선택은 장인어른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고요. 다행히 장인어른은 마른 반찬 뒤로 하고 제가 해드리는 음식 잘 드셨습니다. 그 모습에 어쩐지 장모님 얼굴이 더 환해지는 것도 느껴졌죠. 당신 맨날 전날 깨작거리더니 사위가 해주는 요리는 또 잘 먹네? 아니 내가 그랬나? 아이고, 뭘 또 그 말에 눈치를 봐. 이러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거야. 그냥 보기 좋아서 나온 말이니까 많이 드셔. 난 당신이 이런 것들 좋아하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진작해줬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말을 해. 이 사람아, 말을 해야 알지. 한결 부드러워진 장모님 말투에 장인어른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물론 저와 와이프도 눈이 동그래졌죠. 이내 장인어른께서는 덤덤하게 진심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난 뭐 당신한테 늘 고맙지. 지금도 충분히 다 해주고 있잖아. 나 먹는 반찬 따로 해준다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야,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럼 내가 밥 거를까봐 당신이 늘 준비해 놓잖아. 힘들게 해서 미안해. 장모님은 뒤돌아서 주책이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오래된 응어리가 점점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좋을 수 없다고 저는 아버지께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아무리 바빠도 목욕탕에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용기 내서 장인어른께도 같이 한번 목욕탕에 가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같은 우리 사위 덕에 내가 아주 호강하네. 요즘 일하는 것도 재밌고 매일이 기뻐. 장인어른, 그럼 언제 한번 저랑 사우나 가실래요? 제가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토요일 아침마다 갔거든요. 제가 등 밀어드릴 테니까 저 등 좀 밀어주심 안 될까요? 사우나라.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장인어른은 사우나라는 말에 당황해서 물컵도 놓치고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금 오버했다 싶어서 수습하려는데 갑자기 젓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는 처형이었죠. 아들 같은 사위? 아들? 정말 못 들어주겠네. 언니야, 왜 그래? 왜 그러긴. 지금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 당신이 아들 같은 사위라는 말 감히 내뱉을 자격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한테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라니. 야, 너한테나 아버지지.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뭐 아들 같은 사위 덕에 매일이 기쁘다고?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하지. 처형의 말에 장모님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있어서 그런 듯했죠.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장인어른의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나이 많은 처형한테 대들게 되더군요. 처형,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요, 아들 같은 사위님. 뭘 알고나 편을 들어요. 설마 10년 전 그 화재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내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고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던진다고 해도 가족들은 장인어른 감싸주는 게 맞잖아요. 사고도 사고 나름이겠지. 제부, 내 아빠라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조심해. 우리 집 와서 매번 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알아서 몸살이라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니, 10년이야. 자그마치 10년이 지났다고. 아빠도 좀 어깨 펴고 살면 안 돼?
언제까지 이렇게 온 식구들 눈치 보면서 사셔야 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처럼 사는 게 맞지. 넌 잃은 게 없으니까 그런 말이 쉽게 나오나 봐. 언니, 정말 너무한다. 말이면 다야? 네가 뭐라니? 고작 고등학생이었잖아. 엄마랑 나는 다 잃었는데 너랑 아빠는 잃은 게 없으니까 뭘 알겠어. 그러니까 매일이 기쁘겠지. 난 아직도 그 지옥에 있는데 말이야. 제부, 결혼식 몇 달 남겨두고 내 남자친구가 왜 떠난 줄 알아? 왼쪽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어. 얼굴뿐이게 몸도 말이야. 오지랖 부려서 가족들 다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야. 엄마가 말해봐요. 엄마도 아직 나랑 그 지옥 속에 허우적거리는 거 아니었어? 시간이 흘렀다고 뭐 저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기라도 했어? 너도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잖아. 뭘 그만해, 엄마. 삼촌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듣고 제가 벙쪄 있는 순간 그만 아내가 참지 못하고 언니인 처형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 나쁜 기집애야. 내가 잃은 게 왜 없어? 아빠가 왜 잃은 게 없는데? 삼촌은 뭐 내 가족 아니야? 삼촌은 뭐 아빠한테 남이야? 그리고 석현 오빠도 언니한테 물론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우리한테도 틀림없이 소중한 사람이었어. 난 석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다친 건지 마지막 얼굴 보지도 못했어. 내가 화상은 상관없다고 얼굴만 보자고 했는데도 석현이가 다 니네 아빠 때문이라고 다신 찾지 말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 사고 때 무슨 일 있었냐고 엄마랑 내가 아무리 물어도 아빠라는 사람은 저렇게 지금처럼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줬다고. 그럼 뭘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 어? 화재 사고 때 사망한 직원은 다름 아닌 다리가 불편해서 미처 도망가지 못한 아내의 삼촌이었어요. 사고가 일어나고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원망과 비난의 화살은 장인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웅이 순식간에 마을에 원흉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저는 모든 걸 알았음에도 어쩐지 장인 어른이 더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장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는 당분간 장인 어른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대로라면 장인 어른은 그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았거든요. 장인 어른,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집에 가시죠.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저와 아내를 따라 나서는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끝까지 회피하는 것 봐. 진실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무서워하는 거야. 처형이 말하는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상황들이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큰 불로 번지기까지 왜 일찍 막지 못한 건지 의문이었으니까요. 원인 모를 화재가 아니라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불씨라면 충분히 그 불씨가 공장을 삼키기 전에 대피할 시간이 있었을 거라 생각 들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에 저는 궁금한 게 많아졌지만 더 이상 뭘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게다가 모든 사정을 들어도 제 성격상 처형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모신 장인 어른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통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셔서 아내가 마음고생이 심했죠. 장인 어른, 오늘은 뭐 좀 드셨어? 내가 가는 길에 초밥이라도 사갈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빠, 아까 친구분 만나고 온다고 나가셨어. 아이, 설마 집으로 가신 건 아니겠지? 엄마한테 전화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저희 집이 처갓집이랑 좀 떨어진 곳이라 친구분이 근처에 계실 리가 없는데 장인 어른께서 외출했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혼자 있는 장인 어른을 보게 됐죠. 아이, 장인 어른, 저한테 같이 오자고 하시지 왜 혼자 드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왔나? 나 여기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아무래도 익숙한 동네 아니시니까 집 앞에 계시나 싶어서 혹시나 해서 들렸거든요. 자네, 그러면 안 됐어. 혼자 드시고 싶으신 거였는데 제가 방해했나 봐요.
그럼 제가 자리 피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장인어른.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모시러 올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줍지 않게 끼어들지 말라고. 네? 잘못한 게 맞으니까 미연이가 나한테 화내는 건 당연해. 내가 내 딸 그 정도 화도 못 받아줄까봐 그래? 자네 앞으로 내 편 함부로 들지 말게. 아, 처형 일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나섰죠. 이 집안의 죄인은 나로 좋게 자네가 뭘 했다고 죄송하나. 괜히 나 때문에 자네까지 미움받을까봐 그러지. 그동안 염치 없지만 외로웠는데 자네가 내 편 들어줘서 사실 고마웠어. 장인어른은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가 기가 죽은 제게 고맙다며 등을 두드려 주시더군요. 그리곤 술에 많이 취했는지 지난날의 사고를 회상하는 듯 혼잣말을 계속하셨습니다. 다 내가 말렸어야 해. 결국엔 모든 게 내 책임이야. 해고를 당했어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던 장인어른은 제가 사고 이야기냐고 묻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그저 처갓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고집을 워낙 부리셔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장인어른을 모시고 처갓집에 갔습니다.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이 속상하셨는지 혼자 저희 집 앞 포차에서 술을 엄청 드셨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꼭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셔서. 어이구, 이 못난 사람 여러모로 사위 고생시키네 정말. 아니 내일 출근도 할 텐데 자네한테 정말 미안해서 어째. 아이, 저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장모님. 응? 저 장모님도 10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 더 아시는 건 따로 없으세요? 그렇지 뭐. 내가 뭘 알겠어. 내가 더 아는 거라곤 다친 직원들 치료 금액, 저 사람 친구인 공장 사장이 다 보상해 준 거 그것뿐이야. 아, 그래요? 애초에 장인어른이 잘못을 한 거였으면 분명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인데 또 그런 말은 전혀 없어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식구들에게 터놓고 말 못하는 장인어른을 설득해서 꼭 이야기를 듣고 말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식구들 한바탕 싸우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처갓집에 계속 갔어요. 처형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오는 게 편하지는 않은 눈치였죠. 자네 말이야. 이제 주말에 와서 도울 거 없어. 에이, 장인어른,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자네는 똑똑해서 잘 알 거 아니야. 처형 때문에 그러세요? 불쌍한 애야. 둘째는 자네가 있지만 첫째한테는 아무도 없지. 제가 다신 처형한테 대들지 않을게요. 사과도 따로 처형한테 가서 할게요. 장인어른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처형에게는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친해져야 하는데 주말에 처갓집 출입 금지면 어떻게 친해지나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장인어른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죠. 저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처럼 목욕탕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같이 안 가버렸거든요. 목욕탕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날따라 고집 부리셔서 짜증도 냈었고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거절한 게 계속 가슴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토요일이 끔찍하게 싫더라고요. 그나마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숨통이 트였는데. 그랬구만.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당분간 집에 오지 않는 것만 지켜줘. 그것 말고 다 해줄 테니까 말해봐. 나도 자네한테 힘이 돼주고 싶네. 저는 여전히 내 아들 같은 사위니까. 그럼 저번에 말씀드린 거요.
장인어른, 저 등 좀 밀어주세요. 네? 장인어른은 사우나 가자는 말에 한참 고민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셔서 당장 가자고 하시더군요. 목욕탕에 가서 저는 그만 또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네요. 아버지 죽음을 실감한 이후 처음 우는 거였어요. 아니, 목욕하러 와서 왜 우나? 오랜만에 오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식구들은 알아요? 이것 보고 운 거였어. 내 흉터 때문에 그랬군. 별거 아니니까 그만 울겠나. 그럴까봐 보여주기 싫어서 목욕탕 안 오고 싶었는데 말이지. 자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안 올 수가 있나. 식구들한텐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장인어른은 배부터 어깨 밑까지 큰 화상 흉터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손등의 작은 화상이라 크게 다치지 않으신 줄로만 알았는데 장인어른 역시 그 사고로 인해 큰 화상을 입은 듯했죠. 게다가 저는 멍청하게도 그동안은 장인어른이 밭일하느라 한여름에도 긴팔 입으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벌레에 물리거나 땡볕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가 타니까요. 그런데 집안에서도 더운데 긴팔만 고수했던 장인의 모습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더군요. 식구들도 매일 피부를 맞대고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싶다가도 그 당시 서로 싸우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 가족들의 일상에서는 충분히 모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는 장인어른을 보니까 더 속상하더군요. 지금은 안 아파. 처음에는 이 화상 아픈 것보다 숨기는 게 더 힘들었지. 가족들도 병원에 절대 병문안 못 오게 했었고 말이야. 퇴원 후에는 집사람 볼까봐 매일 문 걸어 잠그고 옷을 갈아입었고 10년이 지간 지금도 동네에 소문낼까봐 목욕탕은 꿈도 못 꿨고 말이야. 그런데 자네 덕에 이렇게 목욕탕을 10년 만에 와보네. 남동생 잃었는데 나까지 이렇게 크게 다친 거 알았으면 그 사람 절대 못 버텼을 거야. 덕분에 부부관계는 소홀해졌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걸 수도 있겠고. 농담하는 장인어른에 저는 그만 울다가 그만 웃어버렸네요.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장인어른께 말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큰 흉터를 숨기고 살 수는 없다고요. 먼 훗날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사실을 알고 무너지는 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냐고 조금 냉정하게 말했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끝내 그건 그거대로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토요일마다 함께 목욕탕을 갔습니다. 서로 등을 밀어주고 고민을 털어놓고 정말 부자 사이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물어보면 10년 전 화재 사고를 말해주시지 않을까 싶을 때쯤 장인어른께서 제게 부탁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오늘 목욕 끝나고 혹시 약속 있나? 저 약속 없는데 밥 사주세요, 장인어른. 안 그래도 집사람은 친구들 만나러 갔거든요. 그럼 나 말고 내 친구한테 밥 좀 얻어먹고 와줄 텐가? 장인어른 친구분이요? 저만요? 옷은 갈아입고 가는 게 좋겠어. 친구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실은 오는 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 집에 식구들이 별로 없어서 문상을 갔으면 싶은데 나는 거기 갈 수가 없어. 혹시 자네가 나 대신에 가서 예를 좀 표하고 와줄 수 있겠나? 자네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고 절친했던 친구여서 그래도 가는 길 배웅은 해주고 싶어서 그러네. 절친한 분이신데 왜 직접 못 가세요? 마지막 길인데 그래도 직접 인사하시면 좋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저랑 같이 가요, 장인어른. 그게 10년 전 그때 그 공장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그 친구 아들이거든.
그때 이후로 친구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먼저 떠나버렸네. 아마 내가 직접 가면 친구 집사람이 아주 난리가 날 거야. 세월이 흘렀어도 얼굴은 크게 변함없으니까 바로 날 알아보지 않겠나. 아들 다치게 한 장본인이 나타나면 친구한테 마지막 길 인사도 못하게 할 거야.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가서 내 사위라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절만 하고 와주겠나. 아니지. 내가 역시 너무 곤란한 부탁을 했지. 에이, 또 저 서운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 응? 그 정도 부탁이 뭐가 어렵다고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장인어른, 이제 저한테 말 좀 편하게 놓고 자네 말고 이름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들 같은 사위 말고 정말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부탁 들어드리는 대신 다음에는 제 부탁도 들어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른 세수를 하는 장인어른을 보고는 더 보채지 않고 그저 가서 잘 인사드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장인께 이제는 저에게 터놓고 10년 전 이야기 좀 말해달라고 하려고 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장인어른 말대로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오려는데 상주 이름이 어딘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냐 묻는 상주에게 그저 아버님 지인이라고 말하며 예를 표하는데 생각보다 심한 얼굴의 화상 흉터를 보고 딱 떠오르더군요. 석현이라는 이름과 흉터, 모든 단서들을 조합해보니 바로 처형과 결혼까지 할 뻔한 처형의 전 남자친구 같더라고요. 장인어른 친구분의 아들인지는 전혀 몰랐어서 조금 당황하다가 허둥지둥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상주가 정말 누구시냐며 쫓아 나오더군요. 제가 어떤 말도 못하고 굳어있자 상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까지 오셨으면 식사는 하고 가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장인어른 부탁이 떠올라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주와 멀리 떨어져서 천천히 육개장을 먹으면서 지켜봤는데 남자의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그는 이미 결혼을 한 듯 했습니다. 저는 저 남자가 아픔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했다면 우리 처형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빠, 우리 소진이 잘 잤어? 근데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 멀리 여행 가셨지. 그럼 우리도 빨리 가자. 소진아, 우리는 지금 안 돼. 다음에 아주 나중에 가자. 여보, 소진이랑 밖에서 밥 사 먹고 와. 어차피 우리 아버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올 사람도 더 없어. 에이, 그럴수록 더 우리가 아버님 옆을 지켜드려야지. 저는 무척 화목해 보이는 그 가족을 보면서 처형도 이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지랖이지만 때를 기다리다가 그의 부인과 아이가 사라졌을 때 상주에게 말을 걸었죠. 저 머뭇거리는 거 보니 알겠네요. 네?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누가 보냈는지는 딱 알겠다고요. 우리 아빠 친구라곤 아버님, 아니 아저씨뿐이었으니까요. 아저씨가 심부름 보낸 거죠. 직접 오셔도 되는데 저 보기 불편해서 오기 싫다고 하셨나 봐요. 아저씨 돈 받지 마시고 얼마입니까? 제가 돈 지불할게요. 충분히 빚진 게 많아서요. 저 심부름 센터는 아닙니다만. 그럼 정말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사실 그건 아니지만 저희 장인어른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저희 장인어른께서 절친이셨다고 하셔서요. 남자는 장인어른이라는 말에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다. 미연이도 결혼을 했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많이 어려 보이시는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제 아내는 소연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은 제 처형이시고요. 아니, 소연이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요? 하긴 그렇네요.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으니 당연한 거였어요. 벌써 세월이 10년이나 흘렀다니. 그럼 역시 저희 처형 옛날 남자친구분이 맞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직접 안 오신 거죠?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이런 말 제가 묻기는 좀 그렇지만 미연이는 잘 있습니까? 10년 전 화재 사고 때문에 장인어른이 도저히 올 면목이 없으시다고 저를 보내셨어요. 조용히 인사하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를 바로 알아보시는 바람에 들켜버렸네요. 실은 말이죠. 저희 처갓집이 조금 이상합니다. 특히 처형이 안쓰러워요. 처형의 옛 남친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애초에 아버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어른이 그토록 마주하기 꺼려했던 건 다름 아닌 처형의 옛 남자친구였다는 거죠. 저는 아버님이 그 사고 이후로 힘들게 사셨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특히 처형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전했죠. 누군가는 오지랖이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아들로서 대신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더군요. 본인 아버지 장례식임에도 눈물 한 방울 없이 강해 보이던 그는 어쩐지 장인어른과 처형 소식에 무너져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내가 감히 한 가족 인생을 망가뜨리고 멀쩡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요. 다 나 때문이에요. 삼촌이 그렇게 되신 것도 가족들이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거라면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겨우 진정한 처형의 옛 남자친구는 맨 정신으로 이야기를 못하겠다며 술을 꺼내들더군요. 문상객이 거의 없는 장례식장에서 처형의 옛 남자친구와 저는 소주를 기울이며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한두 명 문상객이 있으면 함께 맞이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그의 새로운 가족들과도 눈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부인은 제가 누군지 마치 알고 있다는 듯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연이랑 자그마치 7년을 사귀었는데 결혼 코앞에 두고 그 선택이 많이 망설여졌어요. 미연이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인 건 분명했으나 예전과는 감정이 너무 달랐죠. 그래서 미연이한테 직접 털어놓으려다 아저씨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아버지들끼리 절친한 친구이셔서 미연이랑 제가 만난 거니까 아저씨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결혼 전에는 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죠. 만약 우리가 헤어진다면 나는 나중에 공장에서 잘리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 처형은 여태껏 장인어른 때문에 사고 나서 헤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권태기 때문에 떠나신 거였어요? 그럼 솔직히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게 맞잖아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처형 마음이 골맞는데요. 미안합니다. 그땐 내가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권태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 후 비겁하게 남 탓하며 도망친 거였습니다. 처형의 옛 남자친구인 석현 씨는 안 좋게 헤어진다면 당장 밥벌이가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형과 헤어지는 걸 미루고 공장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네요. 혹여나 처형과 헤어지더라도 반장인 저희 장인어른의 입김으로 사장한테 해고당하지 않게끔요. 그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고 반성하며 소주 한 병을 들이붓더군요. 공장 사장은 처음 계약한 조건과 다르게
직원들에게 날이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당연히 장인어른은 나서서 조율하려 했고요. 이번 달만 해도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주 풀로 돌렸어. 이제 사람도 쉬어야 하고 기계도 쉬어야 해. 일한 만큼 돈을 챙겨준다 해도 이건 도를 넘었지. 너 내가 공장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 공장이 네 공장인 줄 알아? 사장이 돌리라고 하면 라인 그냥 돌리는 거야. 수량 구멍 나지 않게끔 직원들 교대로 계속 채워서 기계 돌려. 기계 꺼지면 너랑 내 관계도 끝인 거야. 그래, 차라리 끝인 게 낫겠다. 내가 공장 그만두마. 너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넌 그렇게 네가 미련 없이 손 털고 나가면 끝일 것 같냐? 네가 데려온 식구들, 마을 사람들 다 차례로 해고시킬 거야. 바깥에도 일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 무책임한 너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당장 다음 달부터 손가락 쪽쪽 빨게 생겼네. 너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을 해. 왜 겁나냐? 이제야 맡은 직책의 책임감을 느껴. 그러게 농사하는 사람들을 왜 겁도 없이 여기에 다 끌고 왔어? 판장이라는 게 직책 구분도 못하고 물러 터져서는. 이래서 내가 일을 믿고 맡기겠냐? 눈치껏 똑바로 하자, 응? 우연히 장인어른과 공장 사장이 다투는 걸 보고 석현 씨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이간질 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기왕이면 공장 사장에게 잘 보여서 평사원이 아니라 다른 직책이라도 맡고 싶었던 거죠. 제가 반장님 도와서 해보겠습니다. 아니, 말이 좀 통하는 인재가 이제야 나타났네. 예비사위라고 했었지? 꽉 막힌 자네 예비장인 좀 잘 설득해봐. 이번 일 잘 마무리하면 내가 보너스의 승진까지 고려해 볼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물불 안 가리고 석현 씨는 휴식하는 직원들 감시하며 깐깐하게 굴었다고 하네요. 안 좋은 소문은 금방 퍼져서 장인어른 귀에도 들어갔고요. 석현아, 요즘 공장이 여러모로 시끄러운 것 같아.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윽박 지르면 안 돼. 다 같은 식구들이잖아. 혹시 사장이 너한테 시켰냐?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굼뜨게 행동해서 한 소리 했어요. 그걸 또 그새 일러 바치던가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일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예정대로 풀로 기계 돌릴 거예요. 앞으로는 스케줄 제가 짜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라고요. 뭐? 아니, 너 그게 무슨... 저도 제 밥그릇, 제 살 길 찾아야 하잖아요. 장인어른은 갑자기 돌변한 석현 씨를 보고 많이 당황해하다가 이내 본인이 못나서 이런 걸 대신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다네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적당히 유연하게 넘어가야지 무조건 공장 사장이 지시하는 대로만 일을 진행하면 나중에 큰일 생길지 모른다고 경고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10년 전 그 화재 사고도 결국 장인어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공장 사장의 욕심이자 그 욕심을 대리 충족시키려 한 석현 씨의 욕망에서 비롯된 거였죠. 저는 듣다 못해 석현 씨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석현 씨는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지만 저는 제가 사과받을 일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저희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것조차 자기 마음 편하려고 사과하려는 것 같아 탐탁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식구들의 평화를 위해서, 장인어른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10년 만에 처형은 석현 씨를 마주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얼굴이 세상에 정말 많이 다쳤구나. 미안해. 아빠 대신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사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두에게 사과하러 온 거야. 사과라니. 너 피부 성형하라고 내가 준 돈 어쨌어? 왜 얼굴에 흉터가 그대로야?
이 조금은 사라졌을 줄 알았는데. 그러는 아저씨는 치료 잘 받으셨어요? 왜 제 걱정을 하세요, 왜? 제가 무슨 면목으로 예쁘게 성형하고 살아요. 이 흉터는 제가 그때처럼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제가 저한테 주는 벌이에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 사람이 흉터가 어딨다고. 아니죠, 여보? 고개를 숙인 장인어른께 다가간 장모님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장인어른 옷을 여기저기 들춰보다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셨어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당신 이걸 그동안 어떻게 감추고 산 거예요? 난 이렇게 크게 다친 줄도 모르고 왜 날 바보로 만들어요? 너 분명 나한테 아빠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잖아. 근데 왜 네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해? 나 때문에 삼촌이 돌아가셨으니까. 아저씨는 나 말렸어. 무리하게 기계 돌리면 기계 고장나거나 사람 다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런데 내가 아저씨 말 다 무시하고 공장 사장 말만 들었어. 도대체 왜? 우리 결혼 비용 때문에 그랬니? 너랑 헤어지고 싶었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헤어지고도 안정적인 공장에 계속 다니고 싶었고. 처형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석현 씨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잘못했어. 한쪽에 불난지도 모르고 계속 사람들 붙잡고 일을 시켰어. 아저씨랑 삼촌이 잠깐 다른 건물로 자리 비운 사이에 기계에 작은 스파크가 일더니 순식간에 번져서 불바다가 됐지. 개중에 열받은 직원이 도망도 안 가고 분한지 나를 죽도록 팼는데 정신이 안 들더라. 다 대피하는데 나만 쓰러져 있었어. 근데 아저씨가 나를 기어코 찾아서 데리고 나가줬어. 미운 집만 골라서 한 내가 뭐가 예쁘다고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살려주셨어. 진작 말했어야지. 너 어떻게 이 큰일을 10년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고백하니? 내가 그동안 우리 아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이 자식아. 무서웠어. 아저씨랑 같이 나를 찾으러 들어온 삼촌은 결국 공장 안에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났어. 게다가 처음엔 내 얼굴에 화상 입은 것만 아프고 괴로워서 정신을 못 차렸고 그냥 그대로 죽게 두지 그랬냐고 아저씨한테 염치 없이 따지기도 했고, 혹시 이 얼굴로 결혼 못하게 만들어서 꼼짝없이 너랑 결혼하게끔 다 아저씨가 계획한 거 아니냐는 심한 말도 했었어. 그런데 그렇게 너랑 헤어지고 나중에서야 내 얼굴 화상 말고 다른 게 눈에 들어오더라. 아저씨가 나 구하려다 상체 거의 대부분에 큰 화상 입은 것도, 삼촌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나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했어. 장모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장인 어른을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야 나타나 고백한 딸의 옛 남자친구를 뭐라 하는 것보다 독하게 비밀을 간직한 남편에게 따지기보단 그 편을 선택하신 듯 했죠. 그 따뜻한 포옹에 절규하는 장인이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난 고향 친구 믿고 그 공장에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잘못이야. 다 첫 단추를 끼운 내 잘못이라고. 나 아니었으면 처남도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당신 잘못 아니에요. 사고잖아요. 이 말을 이제야 해줘서 미안해요. 아빠, 왜 진작에 솔직히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데. 장모님과 처형은 장인 어른을 양쪽에서 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던 처형의 옛 남자친구인 석현 씨는 조용히 흰 봉투를 내밀고 갔어요. 장인 어른은 그 당시 감옥에 잡혀간 공장 사장이 직원들에게 치료 보상도 안 해줘서 직접 다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털어서 치료와 성형에 필요한 돈을 보상해줬다고 합니다. 그걸 안 석현 씨는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 생각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원흉의 원인인 공장 사장은 소문을 들어보니 아주 쫄딱 망해서 옥살이를 한 후에는 노숙자 생활한다는 소문이 있다더라고요. 가족들은 필요 없다고 돈으로 보상할 거면 다시 가져가라고 화를 냈지만 석규현 씨는 대뜸 자기 결혼해서 부인과 예쁜 아이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처형을 놀리는 건가 싶어서 저는 발끈할 뻔했는데 자기를 살려준 장인어른 덕분에 받은 선물이라고 마지막으로 석현 씨는 사죄하고 떠났어요. 처형도 미워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처형은 2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서로 다 잊고 살자고 마지막 인사를 했죠. 제부, 내가 미안했어. 언니로서 딸로서 아주 못난 꼴 보인 것도, 2 사람한테 심한 말 했던 것도, 그리고 고마워. 아니었으면 평생 끔찍했을 거야, 우리 집. 언니,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 처형 괜찮아요? 나 놀리는 거야? 걱정해주는 거지? 제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마워. 나도 잘 살아봐야지. 근데 우선 아빠부터 챙길 거야.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와 아내는 성형외과를 열심히 알아보고 장인어른께 화상 흉터를 치료하자고 권해드렸어요. 피부 이식을 받고 하면 여름에도 사람들 시선 신경 쓰느라 덥게 긴팔 안 입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괜찮다고 끝내 거절하셨어요. 어제까지는 그게 꼴도 보기 싫은 아픈 흉터였지만 오늘은 이제 그냥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라고요. 장인어른은 정말 그 이후로부터는 긴팔 안 입으시고 당당히 반팔도 입으시고 나시도 입으셨죠. 다 제 덕분이라고 가족들이 저를 칭찬해줬지만 특히 저희 아내는 제게 고맙다고 매일 밤마다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라 하더군요. 사실 저희 아내는 얼마 전에 임신해서 감수성이 더 풍부해졌거든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여전히 뜨거운 음식은 못 드세요. 음식을 못 드시는 것에 대한 심리치료와 사고 트라우마는 저희 처형과 함께 꾸준히 치료받으러 다니시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팔팔 끓는 뜨거운 음식은 못 드셔도 고기는 아주 조금씩 드시고 계신답니다. 몸집이 작았던 장인어른 살집도 붓고 얼굴도 밝아져서 회춘하셨어요. 저는 가끔은 제게 몰랐던 살가운 애교 가득한 처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처형이 옆집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장인어른께 살인자라고 부르면 불같이 화를 내며 할머니랑 싸우는데 그 모습 보면 여전히 살벌하고요.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매주 토요일날 사우나도 가고요. 새로운 가족들과의 이야기, 원래라면 저희 아버지에게 사우나에서 들려드렸을 텐데 여러분께 이야기를 털어놓았네요. 오해 속에 얼룩졌던 가족관계를 이제 깨끗하게 백지로 만들었으니 이제 다같이 예쁜 그림만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